한국일보 기자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시사난타 H. 무죄가 아니라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달라. 2011년 1월 산딸을 앞둔 한 의사의 부인이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사체에는 멍자국만 있을 뿐 결정적인 사인을 설명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인의 남편인 소아과 의사 백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 구속했고 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사난타 H 39번째 시간,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만삭 의사 부인 사망 미스터리를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난타 H 진행하는 한국일보 산업부 최진주, 사회부 김지은 기자입니다. 밀실과도 같았던 욕실, 용의자와 단둘이 살던 만삭의 부인이 욕조에서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했던 그날을 증언할 증거는 현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995년 치과의사 모녀 사망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구 미제가 돼버린 사례입니다. 만삭 의사 부인 사망 미스터리도 결국은 미제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시사난타 H에서는 이 사건을 되짚어볼 텐데요. 당시 이 사건을 최초로 단독 보도했던 사회부의 남상욱 기자가 출연해서 당시 취재기와 함께 정리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남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사건을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났기 때문에 좀 기억에서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되었죠, 맨 처음에? 그러니까 출산 한 달 앞둔 산모가 욕실 안에 있는 욕조라고 하죠. 그 욕조에 넘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발견한 사람은 남편이었고요. 네. 그런데 넘어져 있는 자세가 좀 특이했던 게 이 사건의 특징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욕조 안에 어떻게 보면 몸이 접혀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목 부분이 상당히 접혀 있는 상태로 해서 그 안에 끼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됐고요. 그렇게 발견이 돼서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후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벌였고 결과적으로는 남편은 자기의 부인이 넘어져서 그 욕조에서 현기증이라든지 네. 이런 산모의 그 빈혈 이런 것 때문에 욕실 안에서 넘어져서 그 자세로 사망을 하게 됐다. 목이 접혔으니까 특히 그 부분을 강조했는데 목이 접히면서 기도를 스스로 압박을 하면서 그 기도가 막히면서 숨을 못 쉬게 돼서 죽었다라는 게 남편 주장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고요.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고 이렇게 네. 아무리 목을 접어봐도 이게 숨이 조금 막히긴 하지만 죽을 정도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하는 과정에서 아마 경찰은 의심을 좀 했었던 것 같고 네. 그 자리에 이제 사망한 이후에 그 주부 쪽 뭐라고 해야 되죠? 산모 쪽 유족들도 와서 그 부분을 의심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경찰에 의문을 제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조사한 결과 경찰에서는 이제 남편이 범인이다라고 네. 지목을 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수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1월 달에 사망을 했으니까 처음에 부검을 했었고 네. 그래서 부검 결과가 왔던 게 아마 설 때였을 텐데 2월 초 아니면 1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1월 말쯤에 왔는데 다행히 부검 소견에서도 그게 의심이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서 목을 졸라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이 왔고 그래서 네. 당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아마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때 아마 그때 그러니까 우리 신문이 남 기자가 보도를 했던 건가요? 네, 다행히 그때 보도가 처음 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은 뭐 여느 경찰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속을 한 후에 재판에 기소가 됐고요. 네. 그 이후에 1심을 거치면서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돼서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네. 물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음, 피고인 이 의사 쪽에서는 무죄를 계속 결백을 주장했었던 네. 거고 지금 1심에서 20년을 받았고 2심에서도 항소 기각이 되면서 20년형이 그대로 됐고 그래서 6월 달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일반적인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파기환송이라는 게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 상고를 하게 되는데 어느 쪽에서든 그 상고 내려진 거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한 후에 고등법원을 다시 내려보내는 판결이거든요. 파기환송이 내려졌고요. 지금 현재 고등법원에 그 사건이 넘어가서 다음 기일을 기다리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어떤 건가요? 이게 지금 구속된 그 산모의 남편이 유죄라는 취지인지 무죄라는 취지인지. 대법원 판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항소심에서 올라온 것들이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아예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유죄로 올라온 경우를 이건 대법원에서 볼 때 무죄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재판을 해라라고 내려보낸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 쓰이는 그런 무죄 취지, 유죄 취지,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죄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그 항소심 1심과 2심에서 판단을 내렸던 어떤 근거들이 있었을 텐데 근거가 A부터 C까지 있었다고 하면 A부터 C까지의 정황을 그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거는 그 남편이 죽은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1, 2심이었다면 그 대법원이 볼 때는 A부터 C까지 볼 때 유죄라고 하지만 뭐 A 다시 B 다시라는 그 빈틈들이 있다. 그 과정들 종합된 증거들을 모아봤을 때 그게 아닌 것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남편이 범인이냐라고 확신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라든지 그때 정황이라든지 어떤 부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다시 결론을 내려봐라라고 내려졌는데요. 언뜻 들면 뭐 무죄 취지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반반 가능성을 다시 반반으로 봤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판단하려고 한 거니까요. 근데 그런 게 증거를 다시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더 내놓아라.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현재 갖고 있는 이 증거 상황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하는 문제인데 그 뭐 예를 들면 그 뒤통수에서 내부 출혈이 5군데 나왔다,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 만약 어디 부딪힌 거라면 한 군데 나왔을 텐데 5군데나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뭐 한 거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제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것과 또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뭐 그 증거주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뭐 옳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서로 지금 어떤가요? 우리나라 법의학자들 사이의 의견들이 좀 어떤가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의 그런 근거들이 있었을 텐데요. 주장님. 그러니까 주장들이 그러니까 증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초기에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증거들이 네. 되게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거는 이게 정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목이 네. 졸라졌는가.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일 테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러면 언제 죽였느냐라는 네. 문제가 있을 텐데 언제 죽었느냐가 되겠죠. 죽었느냐가 될 텐데 네. 그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는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증거들이 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특히 부검 결과가 바탕이 됐는데 그러면 뭐 그 목에 여기 목 부분에 이렇게 뭐 피부가 까져 있는 상처라든지 그리고 이 목 안에
턱 밑에 있는 이 쪽에 내부 출혈이라든지 네. 이런 것 한 두 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결국은 이거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부가 까지는 상처가 생겼을 거고 눌렀으니까 그 안에서 내부 출혈이 생겼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검찰 쪽에서는 해왔고 1, 2심은 그걸 인정을 이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정황상 볼 때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대부분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내부 출혈 아니 그 피부 까짐이라는 게 이게 얼마든지 넘어져서 네. 넘어지면 뭐 버둥버둥 거릴 테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뭐 피부끼 쓸렸다든지 입고 있는 옷에 쓸려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 출혈 역시 이게 접혀진 상태에서 그 시반이라고 하잖아요. 피부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쏠리면서 생기는 그런 출혈의 가능성도 있고 설령 그게 이제 그러니까 외부 힘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출혈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굳이 손으로 눌러서 생긴 상처라는 증거일 수는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항소심에서 엑사라고 하잖아요. 목을 목 졸라서 졸려서 목 졸려 죽은 그 상처라고 사망. 사망이라고 하려면 그것만은 그게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좀 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했던 손가락 뭐 그렇죠. 흔적 네. 수준으로 아주 예를 강한 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손으로 꽉 눌렀다고 하면 이 손에 누른 음. 그러니까 부검 같은 걸 하면 이게 딱 누르면 그 뭐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딱 누른 자국이 정확하게 나오는 네. 그런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검이들은 반박을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그 남편이 살인자라고 그 의견을 제시했던 부검이 같은 것들도 부검이가 제시했던 것들도 꽤 많아요. 외국 교과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외력에 의해서 손으로 눌러서 된 상처라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라든지 외국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기반을 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대법원이 보기에는 그건 엑사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결정적인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다른 게 있으면 제시를 해봐라. 무슨 핏자국 같은 것도 무슨 주요 증거였던 거,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핏자국 뭐 같은 귀에서 경우, 예, 이제 이렇게 뒤통수에서 뭐 내부 출혈이 하나 있었고 외부 출혈이 5개 있었나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싸우는 과정에서 그 경찰에서는 그 스탠드가 있거든요. 침대 옆에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가 부서졌어요. 부서져 있었는데 사실 간접적인 증거죠. 뭔가 싸움 같은 게 싸우면서 있었다 내지는 그걸로 때렸다거나 아니면 뭐 벽이라든지 이런 데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다라고 하는 거고 이 피고인 측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뒤로 넘어졌으니까 벽에 부딪히면서 생긴 상처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법원은 이제 한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은 거죠. 근데 일일이 한쪽에 있고 손을 있으니까.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더 이상 추가적인 증거를 갖다 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죄 쪽으로 가게 되는 그쪽에 손을 들어줬다고 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검찰 쪽에서 주장을 정하고 새롭게 할지. 또 네. 예를 들면 새롭다는 게 네.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뭐 1년 반이 지났는데 뭐 어떤 새로운 뭐 그런 상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해석 문제. 네, 그러니까 그 대법원이라든지 고등법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소견이라든지 전문의들의 소견 아니면 이 부검이들의 소견. 부검이들이 뭐 내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남편이 중이가 맞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설명하는 거를 하는 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를 좀 더 치밀한 과정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한번 설득해 봐라. 한 기회를 그렇게 해봐라라고 한 걸로 받아들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 보이고요. 사망 보통 근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할 경우에 그 항소심 재판 그러니까 그 2심 재판 고등법원에서 그냥 그 애초에 판결을 뒤집고 그쪽의 취지를 따른 경우가 많잖아요. 대법원의 그런 취지를. 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또 논리 싸움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은
좀 아무래도 이 뭐랄까 피고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지금까지 뭐 한 90대 10 정도의 확률이었다면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다시 50대 50이 된 건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죠. 뭐 항소심의 판결은 뭐 이런 이유로 위법하다, 뭐 아니면 뭐 어떤 해석에 오류가 있다, 그 해석은 뭐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내리면 이제 무죄 취지라든지 그렇게 내려가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다시 이제 정권을 가진 거고 또 이제 고등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대법원 가서 대법원이 다시 또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망 전에 그러니까 그런 정황적 증거들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망 추정 네. 시각, 발견 시각, 그리고 그때 이제 평소 같았으면 이제 이 남편이나 부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 때인지,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사이가 뭐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도 한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과관계 쪽으로 따져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1월 14일? 14일 발견된 전날이 이제 1차 전문의 시험 보는 날이었거든요. 전문의 시험이요. 네, 전문의 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 그때 다른 뭐 뉴스라든지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 해가 유난히 그 전문의 시험 수학과 전문의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달리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던 시험이고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당연히 잘 못 봤겠죠. 못 본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이제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뭐 둘이 만나서 원래 저녁 때 만나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뭐 다퉜던 흔적들이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왔나 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등을 돌린다든지 이러면서 가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이 사람이 새벽까지 원래 이 의사가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무협지라든지 이런 걸 되게 굉장히 즐겨했나 봐요. 그래서 그날도 새벽까지 그런 컴퓨터 게임을 했던 것들이 컴퓨터 기록에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날도 컴퓨터 게임을 밤늦게까지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게 검찰 쪽에서 제시하는 정황이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그 전문의 시험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인 쪽에서도 굉장히 시험을 잘 못 본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 당시에 군대 갈 때가 됐었거든요. 이 남편이 네. 군관이나 이런 거. 군대 갈 때가 됐고 그 죽은 피해자는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래서 군의관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을 가게 되면 마침 또 이 부인 쪽에서는 이제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고 출산이 다음 달이고 이러니까 그 지방을 가게 되면 그 낳은 아이는 이제 뭐 맡겨놓고 지방을 가야 되는 경우 하지만 또 이제 직장은 계속 다니고 싶고 이렇기 네. 때문에 서울에 계속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 부인의 경우에는. 근데 그 기회가 있었던 게 이 수도병원에 있는 자리가 한 자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자리를 갈 수 있는데 이제 조건이 이제 전문의 합격을 해야 이제 갈 근데 수가 전문의 있어요. 네. 합격이라는 게 아주 좀 그쵸. 매우 중요한 네,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 부부 사이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전문의 시험을 못 망쳤다. 뭐 못 이런. 봤으니까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뭐 한마디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남편이 이렇게 뭐 잘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전에도 뭐 계속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 기간이 되게 길긴 했는데 뭐 길고 결혼을 했는데 거의 그 남편 쪽 집안에서 이제 판결문상에 보면 남편 쪽 집안에서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부인에 대해서요. 네, 이 피고인 이 의사 쪽에서는 뭐 나름 명문대인 연세대학교 의대를 나왔고 그 형은 역시 이제 서울대 의대 명문대 출신들이고 근데 이 피해자 돌아가신 분은
대학을 지명하긴 그렇지만 그보다 좀 낮은 대학에 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 그 집안에서도 시댁 쪽에서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던 거라고 하고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문제가들이 있었고 또 평소에도 이 남자가 그게 가정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도 네.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게임하고. 그런 거에 좀 많이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도 보면 그 남편 쪽이 이제 레지던트이긴 하지만 그 경제적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시댁 쪽에 좀 의지를 많이 했었고 아무래도 주문이 따고 정말 하기 전에는 사실은 좀 어렵게 생활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게 모여서 그날 이제 싸움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우발적으로 뭐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뭐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 과정들 보면 이제 전문의 1차 시험을 봤으니까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날 시신이 발견된 날도 뭐 자기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댁 쪽에서 그 피해자 쪽이 이제 출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동료들이 이제 집에다가 출근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연락이 네. 오면서 그 남편 쪽에 시댁 쪽에서 연락을 다시 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기는 그때 알고 집에 다시 돌아갔더니 돌아왔는데 죽어 있었다. 있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동기적으로 보면 그런 이유들이 쌓여서 결국 살인을 하게 된 거다. 모발적으로 뭐 어떤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그렇죠. 추정. 그게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그런 구성이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죠. 음. 수사기관 쪽에서는. 네. 네, 수사기관에서는 그럼 방금 전에 이렇게 설명해주신 그런 정황들, 그날 이렇게 뭐 시험 스트레스라든지 부부싸움 같은 것을 했던 것 같은 그런 정황 같은 것이 어떤 살해의 동기가 됐다라고 본 건데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것은 결정적인 그런 살해 동기로 보기에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보통 사람들 생각하기에도 그런 물론 누구나 부부싸움이라는 거는 하는 거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살해까지 이루어지게 됐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증거나 아니면 뭐 무슨 손톱에 DNA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다른 더 증거들이 있었나요?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없죠. 뭐 예를 들면 칼을 찔러서 누군가를 죽였을 때 흉기. 그 흉기가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네.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 목격한 사람이 없고 네. 그렇다면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둘만의 공간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네. 곧 밤에 이루어졌던 거고 근데 이제 유죄가 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모아볼 때 이걸 경험칙상에서 볼 때 네. 이거는 경험칙상으로 볼 때 이건 얘가 살인한 걸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네. 판단했던 게 이제 1, 2심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의 방향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증거들을 모아봤더니 얘가 넘어져서 죽었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남편이 죽인 걸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보면 이제 대법원처럼 반대로 보면 이렇게 죽였다고 하지만 넘어져서 죽었을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가 있다. 그러면 그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뭔가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 게 방향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이쪽으로 본 거고 유죄를 본 건 저쪽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그 직접적인 증거라는 거는 찾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거 없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이게 많은 유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 뭐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 손톱 같은 경우는 뭐 DNA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거 일상적인 부부싸움 도중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 손톱으로 긁어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거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아요. 뭐 멍자국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부부싸움 했을 수도 있죠. 그날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목 졸라 죽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방향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굳이 얘기하는 그런 꽉 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라는 네. 문제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유족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 피해 산모의 그 아버지가 이제 언론에는 좀 여러 번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좀 유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직접적인 불만은 얘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판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막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떤 이렇게 감정적인 자기가 이제 최극단까지 왔다라고 할 때 나오는 거고요. 그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 재판부에 대해 법원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당황스러워하는 건 맞죠. 그러니까 1심 재판 아니 수사 시작 때부터 계속 지켜왔었던 거고 모든 재판들을 다 가서 들었을 거고 이날도 이제 대법원 재판 선고했을 때 왔을 거고 근데 그 전날에 이제 통화를 했었는데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법 판결이 있고 나서도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 기간 동안 했던 게 이제 딸에 대해서 딸을 이제 보내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잊어야겠다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끊었거든요. 저 처음에 만났을 때 담배를 안 폈었어요. 한 15년 전에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나서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하더라고요. 15년 만에. 가족에 대한 가족들이 뭐 겪는 아픔이야 뭐 이런 피해자 가족들이 당연히 겪는 거고 기간이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뭐 저희들이 계속 예를 드는 뭐 치과의사 살인 사건 그것도 꽤 몇 년의 시간이 지금 거에 한 서너 배는 아마 더 걸렸을 텐데 네. 왔다 갔다 뭐 환송되고 다시 하고 이러느라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하다는 게 그 아버지의 말이죠. 치과의사 그 모녀 사건의 경우에는 1심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사형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는 다시 무죄가 됐고 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고 항소심에서 또 무죄를 받고 검찰에서 재상고하고 그래서 8년이 걸렸다고 최종적인 네. 판결은 무죄로 확정 무죄로. 판결을 네, 받은 거죠. 근데 그 사건도 아마 비슷하죠. 결국은 그 사건도 이제 조건은 비슷하죠.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고 어떤 뭐 CCTV라든지 이런 증거가 없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서 여러 부검이라든지 그때만 해도 뭐 지금 같은 95년이라고 하면 벌써 한 17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 부검과 지금 부검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현장 보존 같은 거 초기 현장 보존 같은 게 뭐 살인의 추억인가 그런 영화들 보면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수준이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그때 담당했던 형사 말로도 갔을 때 이제 많이 그 현장이 많이 훼손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랑은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출동을 해서 거기서부터 바로 현장 음식이 들어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판단을 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보고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그 당시 되게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떤 여러 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아봤더니 얘밖에 범인일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뭐
그 당시 불을 질렀다든지 뭐 욕조에서 뭐 그런 실험도 좀 시뮬레이션도 좀 하고 이러면서 검찰에서는 입증을 하려고 했는데 뭐 외국 법의학자가 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뭐 그게 무죄로 다시 바뀌는 결정적인 게 됐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이제 캐나다 뭐 법의학자가 외국 법의학자를 이제 피고인 측에서 불러서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되게 미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장했던 거를 재판부에서 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그 현장 부검 사진을 보고 자기가 그 전에 미국 그 캐나다에서 받았던 그 사진과는 좀 선명성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볼 때는 이쪽에서 한국의 국가수에서 얘기하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와서 그래서 그 이게 피고 쪽과는 좀 생각도 예, 다르게 설명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이 그렇게 예전 그 치과 의사 때처럼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었고요. 네. 그러면 이게 부검이들이 물론 국가수에서는 그렇게 소견을 딱 냈지만 사실은 법정에서 증언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원래 그 부검이라는 게 사실은 딱 그 당시 딱 벌어졌던 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럴 가능성도 있고 저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있었고 그러다 보면 재판부에서 이제 그거를 기록물을 보다 보면 네. 아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뭐 법의학자들도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좀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도 100% 얘네도 그 부검이라는 게 그렇죠. 100% A가 범인이다라는 게 아니고 A가 범인인 것으로 보인다라든지 네, 그렇게 그런 이제 소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였던 거고요. 그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한 이 피고의 진술은 어떤가요? 그 피고인 직접적인 진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비권 행사를 했고요. 아, 재판 그랬나요? 과정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거나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 자기가 변호를 하긴 하는데 자기가 직접 얘기를 하진 않고요. 변호사를 변호인을 통해서? 통해서 아니면 서류를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 의사가 죽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제출한 자료라든지 네. 그의 진술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확실히 무죄다라고도 보기에도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쪽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떤 예를 부분이 들면? 의심스러웠나요? 예를 들면 그 행적이라고 해야 되나? 얘가 보여줬던 그날 보여줬던 네, 행적. 보여줬던 행적들 보면 그 과정을 쭉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이게 시댁 전화를 쪽에서 받고, 전화를 받고 네. 오게 되잖아요. 그 받은 게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서관인데 도서관에 이제 아침에 공부를 하러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간 거죠. 이제 평소처럼 뭐 아침 일찍 6시 41분에 나갔다고 네. 했으니까 평소처럼 이렇게 나갔는데 기록을 보면 이제 새벽 3시인가 뭐 그때까지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이제 네.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린애들도 중간고사 보고 나면 좀 다음날 좀 쉬는데 전문의 시험 뭐 2차 시험이 물론 뭐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뭐 자기 시험도 못 받고 뭐 해서 시험을 잘 보려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일단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되고요. 근데 가고 나서의 이제 행적도 좀 의심스러운데 계속 전화를 하잖아요. 이제 출근을 안 했으니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았어요. 남편이. 남편이 계속 회사에서 그러니까 부인의 회사에서 이제 부인한테 시댁으로- 전화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죠. 시댁에 전화를 했고 네. 시댁에서 이제 알아보라고 이제 궁금하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았죠. 아, 안 받으면서 있다가 나중에야 이제 받고서 이제 오후에 이제 받고 나서 그럼 가보겠다고 해서 가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이제 계속 열람실에서 앉아서 공부를 했다. 휴대폰을 왜 못 받았냐. 그러니까 이제 뭐 가방에 넣고 있어서 오는지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뭐 CCTV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는 얘가 휴대폰을 이제 가방에 넣고 있지 않고 뭐 이렇게 꺼내나 그 머플러인가 이런 게 쌓아서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고의적으로 안 받았다. 안 받은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제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네. 시신을 발견하기 전에 이제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올라오면서 뭐 이렇게
자기 팔에 난 상처를 계속 이렇게 쳐다봤다. 뭐 이런 부분도 검찰에서는 이게 그냥 자기가 이 팔에 있는 상처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피부병을 앓으면서 평소에 긁어서 생긴 상처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네. 근데 검찰 쪽에서는 만약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생긴 상처면 굳이 뭐 이렇게 집에 올라가면서 그 상처를 이렇게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추측적인 부분이긴 한데. 거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좀 휴대전화를 좀 이렇게 싸놨다라는 부분이 약간은 좀 사람들한테는 의심을 가게 할 만한 그런 부분이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행적이 그렇고 또 이제 와서 이제 유족 측에서도 아까 이제 의혹을 제기했다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이마에 상처가 이렇게 난 게 보였대요. 그래서 너 이거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싸웠다라는 식의 이제 진술을 한 거예요. 싸워서 뭐 얘기를 이게 했는데. 긁혀서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바로 이제 얘기가 바뀌면서 자기가 이제 싱크대에 있는 그 문에 찧어서 생긴 상처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그런 이렇게 정황들을 볼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왜 그랬는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했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행적에 대해서 그 사람의 해명이 명쾌하게 이건 의심스러운 행적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기에는 뭐 불충분했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통 시신이 발견된 후에 이게 출입 중대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얘가 그 이후에 몇 번 집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CC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증거 인멸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어왔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왜 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죠.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건 저는 아무런 법의학적 지식도 없고 무식한 사람인데 그냥 그 꺾인 그 시신을 시신의 그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우리 신문에 또 실렸지만 그림이 실렸잖아요. 그 욕조에서 약간 디귿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꺾였는데 그 부분을 보고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목이 어떤 순간적으로 목뼈가 꺾여서 바로 죽었다, 즉사했다라든지 그런 상황이면은 그렇게 죽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라는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바로 죽진 않잖아요. 그렇게 바로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호흡을 못함으로 인해서 피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아무리 임신을 해서 몸을 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숨이 막힌다라고 느껴졌다면 고개를 뭐 약간 비튼다든지 해서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라는 건 그쪽이 피고의 주장은 어쨌든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반에도 법의학자들이 얘기했던 게 이제 그 말씀해주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험칙상 볼 때 그건 불가능하다. 이게 정말 이렇게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된 상태에서 딱 꺾여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욕조에서 넘어졌을 때 물론 정신을 잃은 상태로 넘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딱 넘어지면서 딱 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확률상 보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확률상 거의 그러니까 확률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딱 꺾였으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를 딱 벗어나려고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왜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나왔을 때 미스테리한 사건이었던 거고 충분히 논쟁이 붙었던 거죠. 남 기자가 이번 이 사건을 특정 보도해서 이달의 기자상도 그때 탔었고 했는데 어떻게 맨 처음에 보도를 하게 됐던 건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건가요? 보통 뭐 이런 사건이 있으면 특히
이런 뭐 유족 측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남편이 죽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물론 그때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뭐 일단 그런 의심이 가는 네, 상황.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물론 수사기관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유족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할 수 있는 게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힘을 빌리는 거고 네. 뭐 여러 언론 저희들 포함해서 여러 언론에다가 이런 억울함을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신문이라든지 뭐 방송에서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오픈이 잘 안 되는 사안이고 네.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쉬쉬하면서 아마 경찰 쪽에서도 진행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부검 의뢰를 했던 거고 마침 또 부검 의뢰가 왔는데 이제 타살의 소견이 왔던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어떤 걸 확정되지 않은 저희도 되게 조심스러웠죠. 그 전에 물론 취재를 했지만 의심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네. 어떤 보도를 딱 하기에는 좀 그렇죠. 예, 정황이 제가 취재할 때도 이게 정말 그 남편이 죽인 건지 네.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그 넘어져서 그 이제 사고사를 당한 건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고 근데 네. 다만 운이 좋게 그 부검 결과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마 제일 먼저 보도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그래도 결정적으로 보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선의 근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저희도 아마 미스테리라는 식으로 이제 네, 처음에는 네, 보도했을 때. 그래서 그 쪽에 수사를 하고 있던 경찰들한테는 상당한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 왜요? 당시 그 사람들은 이게 강력히 확실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 유죄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남편이 죽인 거라고 있었는데 생각했는데 미스테리라고 나오는 이게 바람에 왜 오히려 미스테리냐. 왜 이건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게 항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또 이렇게 난 걸 보니 결국 미스테리긴 미스테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이제 앞으로 더 다시 한번 재판을 해봐야. 점점 모르게 된 거죠. 앞으로 2번은 더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먼저 사실 굉장히- 고등법원에서 한번 하고 또 다시 대법원에 가. 근데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 또 해야죠. 치과의사 모녀 사망 사건도 결국은 그런 전철을 그렇죠. 밟았다. 왔다 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그럼 확정이 됐었던 것이고 그렇죠. 이번 결과는 아마 근데 이번에 오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뭐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 대법원에서는 지금처럼은 안 내리겠죠. 한번 다시 내려보내서 판결을 한 거기 때문에 증거를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렇다 아니면 저렇다라고. 그렇죠. 네. 예. 이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오늘 당시에 최초로 이 사건을 발굴해서 보도를 했던 남상욱 기자와 함께 이 사건 정리해보고 또 당시 취재담도 들어봤습니다. 남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 세상을 떠난 만삭의 부인. 그가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그분만이 알고 있겠죠. 숨진 이의 넋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시사난타 H 39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국일보 사회부 김지은, 산업부 최진주 기자였고요. 제작의 디지털뉴스부 양홍주, 강희경, 박소영, 허경주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난타 H에 의견을 주실 분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시사난타 H를 검색하시거나 최진주, 김지은 기자의 트위터로 의견을 주셔도 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